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세무회계 파트 2024년도 5월달에 시행한 회계관리 1급 3회차입니다. 자, 4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 파트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대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70점 이상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4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중 부가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를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과세제도는 크게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자진을 납부하는 신고 납부 제도랑 그 다음에 정부에 이제 직접 고지서 날라오는 정부 부가 제도가 나눠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신고 납부 제도는 내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라는 거다 보니까 법인세랑 그 다음에 소득세랑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정부 부가 제도는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취득세 그 다음에 등 이런 거 이제 정부 부가 제도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자동차세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가 제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속증여세 이 두 가지 해당이 사항이 되는 거고,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제도로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국세 부과의 원칙.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른다. 그렇죠. 이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대한 부분으로서 42번에 대한 1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조세는 합리적인 추정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과세 근거에 해가지고 법령에 이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조세 감면 후 사후관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이제 감면을 해주는 대신에 이러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징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실 납부에 대한 부분으로서 정답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법인세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 범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외라든지 국내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하는 이제 그런 사항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3.1대학교가 등록금을 받아 수익사업이 아닌 본래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 부담이 있다. 본래 비영리 단체는 사실상 세금 부과가 없지만 대신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이 아닌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은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익 사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연세대 우유를 이제 많이 추천을 해요. 연세대 우유는 수익 사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법인세가 있지, 우리가 그 등록금을 받아서 이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세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영리 외국법인은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왜냐? 외국법인은 청산 소득이 왜 없냐면은 본점 자체가 이제 외국에 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걸 해산하더라도 사실 본점이 외국에서 그거를 다 해산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 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소득세 발생 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라는 뜻이 이제 틀렸고요. 사실 이제 똑같아요. 이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납세 의무 진다는 게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청산 소득의 납세 의무자는 해산으로 소멸하는 모든 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 내국법인도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사실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법인 외에는 청산소득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대신 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전부 다 적용이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른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손익의 기속시기입니다. 자, 1번. 상품의 판매 손익의 기속시기. 상품의 인도일. 맞아요? 그렇죠. 기업액의 기준이랑 거의 99%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위탁 판매 손익의 기속시기. 수탁자가 상품 등을 판매한 날. 맞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손익 기속시기. 3번은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에 맞춰서 그 수익 인식 기준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은 아니고 약정에 의해서 지급받은 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건설, 제조, 기타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기속 시기. 그러니까 건설, 제조. 이거죠. 원칙은 진행 기준입니다. 원칙은요. 근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기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어떤 거냐? 국세한급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이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이제 입금불산입 때리죠. 그 다음에 감자차익. 이 부분도 자본 잠식에 그 방지하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 자기 주식의 양도는 입금 산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금 불산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합치면 돼요. 그래서 합치면 얼마? 총 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5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임원 상여금은요, 그 기준에서 정관에 의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도액으로 봅니다. 근데 직원의 상여금은 정관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전액 손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도 적용은 직원에게는 관계없는 거고 임원만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에서는 6천만 원까지가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라고 이제 못 박아놨죠. 근데 실제로 준 금액은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줬으니까 뭐예요? 한도 초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불산입으로 하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직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재고 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고 자산 및 유가증권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법인 세법상 재고 자산은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뭐 평가하는 거야 뭐 가능은 하죠. 그래서 47번에 대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유가증권은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원가법은 가능은 한데 유가증권은 저가법이 안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신설법인은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신설법인은 이제 만약에 신고하겠다 그러면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평가 방법을 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했죠. 이거 신설법인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신설법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재고자산의 종류별 또는 법인의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종류별로 해서 당연히 이제 가능한 부분이 돼요. 이건 회계 쪽도 똑같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47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에 제10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입니다. 자, 봅시다. 취득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이에요. 자, 여기서 함정카드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정액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률법 쪽에서는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헷갈렸다면은 여러분들 정액법과 정률법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보아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0만원 한 건의 접대비로 지출하고 영수증과 법적 증빙 서류도 아닙니다. 수취합니다. 접대비를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입니다. 3만원 3만원이죠. 3만원 이하는 법적 증빙 서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영수증이다 라고 하면도 그래도 손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법적 증빙 서류가 아니죠. 그 뜻은 뭐예요?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죠. 근데 만약에 증빙 자체가 아예 없다 라고 하면은
법적 증빙이 아닌 거랑 그 다음에 증빙이 아예 없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이 아예 없다라고 언급하면은 이거는 송금불산입에다가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모든 책임은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근데 만약 영수증이다, 그러니까 법적 증빙 서류가 아니다는 거는 영수증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때는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9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4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 법적 증빙이 아닌 거랑 법적 증빙이 없는 거랑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부금, 접대비. 기부금은 영업과 관계가 없고요. 접대비는 이름이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요거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접대비나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시가로 평가한다. 반드시란 얘기가 사실상 그렇게 옳지 않은 얘기가 돼요. 왜냐?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을 정하셔야 돼요. 어떤 게? 첫 번째 시가, 두 번째 원가. 시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가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큰 걸로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시가로만 평가한다면은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 이 조건에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접대비의 기속 시기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하나 기부금의 기속 시기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접대비는 발생주의로 이제 몇 인정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현금주의가 좀 더 강해요. 솔직히 이 세무 쪽은. 그래서 접대비는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발생주의 인정이고, 기부금의 기속 시기는 무조건 현금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접대비와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속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은 기타 사회 유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속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상여다, 그러면은 이제 임원이나 아니면은 대표자한테 가겠고, 근데 만약에 상여가 아닌 뭐 배당이다,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또 추가 부담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기속자가 있지만 기타 사유 유출은 기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누구인지는 안 밝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접대비와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하고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한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